아직 우리 아이를 성공적으로 키워낸 것도 아닌데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더 훌륭하신 부모님들 앞에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많이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냥 편하게들 우리 집에는 이런데 너네 집애들은 어때? 이렇게 옆집 아줌마랑 얘기하듯이 좀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잠시 제 소개를 하자면 한 6년 정도 지금 어린이집 운영을 한 것 같아요. 튼튼 어린이집, 그루터기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유한나 집사라고 합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아이들을 만질 기회가 조금 더 있었다는 이유로 여기 이제 서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어린이집에서 진행하는 부모 교육이라 생각하고 저는 이제 영유아기 아이들의 초점을 조금 맞춰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부모님들께 전달할 내용은요, 내 아이의 자존감이라는 내용이고요. 간단한 실제 예를 가지고 내 아이의 자존감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텐데 부모님들께서도 내 아이에 대한 자존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부모님 본인에게도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존감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EBS에서 방송되었던 아이의 사생활 편 중에서 자아 존중감 편은 저희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몇 번 말씀하셔서 같이들 많이 시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엄마 학교에서도 같이 시청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자존감 편을 연구 발표했던 미국의 하버드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다요. 자존감은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핵심 요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 자존감이 중요할까요? 똑같은 환경에서 문제를 만나고도 누군가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포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만나고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근데 그때 나타나는 반응의 차이가 바로 자존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 생활하는 게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저 이제 교사들까지 포함해서 한 7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전쟁이겠죠. 문제와 사건들이 없는 날이 없을 만큼 바쁘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 문제들이나 사건들이나 어려움들 때문에 이제 어린이집 못하겠다, 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건 낮은 자존감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아이들을 보면서 변화되는 것들이 느껴지거나 아이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래도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잘해야겠다, 우리 아이들이 변하는 거 더 확인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건 바로 높은 자존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잘할 것이라고 스스로 믿기 때문에 또다시 도전을 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난번에도 실패했는데 지난번에도 안 됐었는데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기가 어렵죠. 아이들에게 적용해 보면 새로운 도전 앞에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재미와 흥미에 따라 반응을 해요. 근데 낮은 자존감의 아이는 두려움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할 것 같은 일에만 도전을 하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그래서 이거 해서 내가 성공을 할 수 있겠다,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도전을 하지만 혹시 또 과정을 진행하다가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특정한 타이밍에 맞춰서 그것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도전이에요. 기는 아이들은 걷는 것도 도전이고, 걷는 아이들은 뛰는 것도 도전이고, 다 도전인데 아이들이 어린이집 와서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 또한 도전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새로운 도전들이 계속되는 인생인데, 어쩌면 이 도전을 못한다는 부분들이 자존감과 가장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과 문제,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든 인생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자존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이 뭘까요? 자존감.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맞아요.
내가 가치가 있구나. 아, 내가 소중하구나. 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근데 이 자존감이 결여되면 자신을 존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나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엄마, 제가 나 못생겼대. 이러고 울어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보통 그렇거든요. 다 그래요. 그런데 다른 애가 했던 말을 가지고 상처를 받는 게 보통의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분명히 가서 집에 가서 거울도 볼 거고 엄마가 보는 반응들 뭐 다른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스스로 보고 나 자신을 평가해서 아니네, 나 예쁘게 생겼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높은 자존감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너 못생겼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못생긴 그 못생겼다고 얘기했던 상대방의 그 관점 때문에 힘들어해요. 근데 어떤 것들을 회복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회복 탄력성은요, 공이 있어요. 공이 있어요. 그런데 바람 빠진 공은 던지면 어떻게 되지요? 멀리 안 날아가요. 맞아요. 멀리 날아가지가 않아요. 통통 튀겼을 때도 바람 빠진 공은 올라오지가 않아요. 근데 바람이 가득 들어가 있는 공은 던졌을 때 멀리 날아가고, 그리고 통통 튀겼을 때도 멀리 올라옵니다.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부분들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은 문제와 사건들을 겪었을 때 아이들이 이거를 얼마만큼 회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공기가 빵빵하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공이 빵빵하게 있는 아이들은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상처 받았다가도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나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반면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내공이 없는 아이들은 한번 꺼져버리면 올라올 줄 몰라요.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부분들을 어머님들이 좀 기억하시고 아이들을 보시고, 우리 애도 그래요. 이거 잘 못하겠어 하는 말을 자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의 자존감 어떨까요? 내 아이의 자존감은요, 내 아이의 자존감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은 바로 엄마입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존감은 대물림 된다.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쓴 건데도 대물림 된다라는 표현들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엄마는 아이의 거울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보고 미소를 지어주면 아이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껴요. 그리고 내가 소중하구나를 느끼고,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를 느끼지만, 엄마가 아이를 보고 찡그리고 있거나 화를 내고 있거나 했을 때 아이는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저 사람도 나를 싫어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지금 거울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꺼내보셔도 돼요. 지금의 나의 얼굴이 자녀들에게 항상 비춰지는 얼굴이거든요. 이 얼굴들을 보고 자녀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작은 충격에도 자아가 쉽게 깨뜨려지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말 안 했는데도 자꾸만 눈치를 보게 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 만나는 게 엄마고, 엄마를 통해 자존감을 형성해 가는데, 엄마를 통해 긍정적인 긍정의 경험도 부정의 경험도 같이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자존감을 형성하는데 8살까지가 자존감 형성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럼 영유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주 양육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 형성이 된다는 걸 아시고, 엄마가 중요하고 또 어린이집 선생님이 중요하고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고 이것들을 아시고, 오늘 제가 지금 수료식을 마치고 왔거든요. 저희 어머님들에게 부탁드렸어요. 선생님의 자존감이 높아야지 아이들에게 높은 자존감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보고도 이제 선생님들 격려 많이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자존감이 높고 엄마의 자존감, 선생님들의 자존감들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걸 아시고 아이들을 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의 자존감은 어떨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아이 자존감의 상태라고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번에
저희 어린이집에 1월 마지막 주 전주에 새 친구가 한 명이 왔어요. 이때까지 이제 엄마랑 집에서만 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오게 된 아이였는데 지금 5살 친구거든요. 지금 5살이니까 다인이랑 똑같은 나이예요. 5살인데 처음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까지 계속 울어요. 이번 주까지 계속 울고 있는데 이번 주에 새로운 아이가 또 한 명이 더 왔어요. 그 아이가 이제 돌 지난 2살 친구예요. 12월 달이 이제 돌이었으니까는 이제 뭐 13달, 14달 이렇게 뭐 정도밖에 안 된 친구인데 근데 그 아이는 와가지고 이틀 만에 선생님이랑 관계를 회복하고 생글생글 웃고 낮잠까지 다 자고 가요. 어떤 차이일까요? 모든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리게 되면 분명히 이거 넘겨주세요.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리고 나면 두려움이 생기는 게 맞아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리면 낯설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반응들이 낯설다, 두렵다 이런 반응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가에 따라서 자존감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앞에 건데 어떤 아이들은 흥미있다, 재미있다 아무리 두려워도 흥미와 재미가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보다 그게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흥미도 재미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이 더 커져 버리면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자존감과 차이가 있거든요. 어느 유치원에 입학 원서에 이렇게 써져 있었대요. 당신의 자녀는 몇 명의 친구들과 놀이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몇 명의 친구들과 놀이를 할 수 있어? 예은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부모님들이 간혹 이러세요. 쟤만 없으면 우리 애는 잘 노는데 집에서는 혼자서도 잘 노는 아이인데 얘랑은 잘 노는데 쟤랑은 잘 못 놀아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부모기 때문에 내 아이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우세요. 주관적으로 생각하시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실패의 두려운 경험들이 인간관계에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실패의 경험을 하지 않고 싶은 마음에 TV나 게임이나 이렇게 몰입을 하거나 집중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시고 진짜 몇 명의 아이들과 놀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려를 받은 아이들은 배려를 할 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혼자 놀고 있는데 가가지고 같이 놀자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죠. 다 전체적인 것들을 보고 혼자 있는 아이들을 파악할 수 있는 보통의 아이들은 자기 자신들을 파악해요. 네. 자기 자신들을 파악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놀고 싶은 것들을 먼저 챙기는데 어떤 아이들은 쟤 혼자 있네라고 생각하고 먼저 다가가서 놀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높은 자존감을 가진 친구들이에요. 그런 아이들 주변에는 친구들이 항상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 자존감이 낮은 아이의 대표적인 유형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서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한번 보시면서 아이들의 자존감이 낮은지 높은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는 자신이 해낸 일을 만족스러워한다. 내가 어떤 거를 해놓고 엄마가 봤을 때 진짜 못 그렸는데도 내 아이는 내 그림을 보고 엄마 그림 잘 그렸지 뛰어오는 아이들.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18개월이 지나면 아이들이 고집이 생겨요. 전문 용어로 미친 반항기라고들 얘기하거든요. 18개월이 지나고 24개월 요때까지를 그렇게까지 36개월까지를 그 시기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때 그 시기에 애들이 굉장히 혼자서 뭔가를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부모님들이 옷에 뭐 밥을 묻는다고 안 돼. 그리고 뭐 흙 묻는다고 안 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혼자서 해볼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혼자 해낼 수 있고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좋아해요. 이거 해볼래 했을 때 재밌겠네 라고 반응하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은 아이죠. 근데 나 그거 못해.
그거 어려울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은 아이거든요.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고 의욕적이고 또 마음이 편하고 스트레스를 잘 다룰 수 있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을 한번 볼게요. 제 주변에도 너무 많아요. 아이들 아니고 어른들 중에서도, 저를 포함한 어른들 중에서도 밥 뭐 먹을래? 물어봤을 때 모르겠어. 그리고 아무거나 먹자. 네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리고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어. 이런 단어를 자주 쓰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보통의 아이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즐겨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나중에 뒤에서도 몇 가지 다룰 건데요. 다른 사람의 선택이 더 옳다고 여겨버리거든요. 그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의존할 대상부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료식을 지금 마치고 왔는데 어저께 저희가 밤늦게까지 선생님들 이제 준비하신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그래요. 일을 하면 자기가 이렇게 붙이고 해가지고 자기가 예쁜 것을 찾아요. 예쁜 모양들을 찾고 진열도 배열도 뭐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하세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웃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자존감이 낮은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 색깔이 예뻐요, 저 색깔이 예뻐요. 들고 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붙이는 게 나아요, 저렇게 붙이는 게 나아요. 안에 있으면 계속 원장님 계속 불러요. 하나부터 10가지를 다 확인받고 싶어 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나중에 실패의 경험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한번 실패했다고 했는데 실패로 인한 좌절감으로부터 또 쉽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벗어나지도 못해요. 아, 나 지난번에 풍선 잘 못했는데 나 지난번에 저거 할 때 잘 못했는데 해서 또 다른 과제가 주어져도 조금 다른 과제인데도 지난번에 했던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것들에 다 쉽게 도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옳다고 하는 일에 더 많은 선택을 하게 되죠. 자기 잘못인데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자기 잘못인데도 다른 사람의 탓이냐 책임을 회피합니다. 아니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해서 저렇게 됐어 라는 말씀 많이들 하시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한 인정이 없이 제가 그래가지고 아니 안 그러려고 했는데 어린이집에도 그래요. 선생님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몸 비비꺼면서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하자고 해서 했어요.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요. 평소에 자기가 짜증이 많으신 분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들 중에서 지나치게 민감하고 난 진짜 나 예민해. 그리고 늘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 작은 일에도 짜증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 저랑 눈 마주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몇 분이 자꾸 쳐다 레이저를 쏘셔가지고 네, 넘겨주세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어떻게 나는 높여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 가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저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얘기하면서 줄 긋고 행복이라고 했거든요. 맞아,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행복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일 때 행복과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건데요. 앞서 목사님들이 너무 중요하게 다루셨을 것 같아서 소중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혹 저는 세준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메시지 준비하면서 세준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 이렇게 얘기하면 세준이가 그 특유의 그 표정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았고 실실 웃거든요. 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대. 이렇게 얘기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애들. 다른 어떤 특별한 것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고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만큼 네가 소중하단다라고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점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정한 감정들이 있어요. 뭐 실패를 하고 또 뭐 이렇게 좌절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요. 감정은 수용해 줄 때 부적절한 행동은 제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학부모가 이렇게 상담하는 분이 계셔요. 우리 큰애는요, 동생이 자기 물건을 만지기만 하면 때리고 괴롭혀요. 이렇게 상담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학부모는 그 아이에 대한 문제 행동만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화가 나는 감정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의 기준을 정해주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이런 문제들을 똑같이 만나시게 될 텐데, 아, 그랬구나. 네 물건을 만져서 속상했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공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 애들이 저 안에서 많이 싸워요. 맞죠? 감정은 수용해 줄 수 있어요. 아, 그래, 네가 많이 화났구나. 부모기 때문에 다른 애가 있으면 내 아이 안고 아, 그래, 속상했겠네 얘기할 수 있고, 근데 그 아이의 어떤 나타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제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 때려갖고 내 애가 쟤를 때렸다. 그러면 엄마들이 얼른 안아서 달래주시는 게 맞아요. 수용해주고. 근데 그 다음에 그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고 얘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아이들의 도덕성과 이제 도덕성이 자아 존중감도 가장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부모님들이 신호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런 도덕성인데 그런 도덕성까지도 아이들의 자존감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내 애를 저 애가 우리 애를 때려서 우리 애가 그렇게 했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합리화된 생각들을 주입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감정은 수용할 때 그래도 다른 친구들을 때리거나 다른 친구들을 꼬집는 건 안 돼라고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감정까지도 수용 못 해주시는 몇몇 분 저를 포함하여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 표현을 수용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굉장히 폭력적인 아이들로 자라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처들이 안에서 계속 곰고 골마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었을 때 방법이 다른 방법들로 폭력이나 다른 어떤 것들로 이게 분출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감정 조절을 잘한다는 거는요, 성숙하다는 의미예요. 부모님들 감정 조절 잘하세요? 제가 초임 교사 때였어요. 물을 이제 그때 이제 굉장히 오래전 10년 전이지요. 물을 이제 같이 컵에 한 컵씩 놓고 책상에 앉아서 친구들이랑 물을 먹어요. 물을 먹는데 어떤 친구가 초임 1년 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물을 흘려서 옷에 쏟았어요. 그래서 아, 그랬니 하고 제가 이제 초임이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랬니 하고 치워주고 닦아주고 옷을 갈아입혀서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앉아가지고 물 먹는다고 이제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들어가면서 또 베렸어. 앉으면서 또 흘렸어. 그래서 또 베렸어. 거기까지 이제 제가 그랬니 하고 이제 또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세 번째 부분이 걔가 물을 먹고 있는데 바지 5살 친구였거든요. 5살 바지 실을 해버렸어요. 못 참겠는 거예요.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도 초임이니까 참았겠죠. 근데 간혹 저희 세준이가 이럴 때가 있어요. 보통 아이들은 주눅들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부모들 앞에서 반복해가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그때마다 부모들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쏟아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그 다다다다 쏟아내시거든요. 진짜 나는 그러지 분명히 돌아서고 나면 후회가 될 만한 일인데 왜 그랬을까 할 법한데도 옛날 것까지 그러니까 네가 맨날 이거부터 시작했고 다 나와요. 과거의 모든 잘못과 똑같은 실수를 범했던 1년 전 사건까지 다 나와요. 그렇게 다다다다 쏟아내거든요. 이런 감정 조절 엄마들은 이런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는 이런 감정 조절을 연습하셔야 돼요. 아니면 감정 조절 못하는 부모 밑에서 자존감 낮게 자란 아이들은 감정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과의 관계도 말로 풀지 못하고 폭력으로 나가는 모든 부분들이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에 솔직한 아이로 자라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며칠 전 저희 우리 9시마다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이제 그 아줌마 선생님께서 한 분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뒤에 여자 중학생 애가 한 명이 탔대요. 그런데 여자 중학생이 지 친구랑 이제 통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통화를 하는데 시오자가 들어간 이거 특정 주인공이 계속 등장을 하더래요. 계속 등장을 하는데 누구일까 싶어 하고 계속 들어보셨대요. 근데 누구였을까요? 선생님, 엄마였대요. 엄마였대요. 그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정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전화를 끊었대요. 아,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 끊었는데 조금 있다 뒤에 따라랑 벨이 울려고 받았대요. 그 아이 말, 엄마 이렇게 했대요. 그렇게 이제 엄마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우리 애가 선생님 애가 이번에 중학생이 올라가는데 우리 애도 저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현장을 보고 왔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부모들한테 숨기고 우리 아이들이 이중생활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감정을 숨기는 부분들, 사춘기가 없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지요. 굉장히 엄마와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도 있다고 하지요. 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부모와 얘기할 수 있는 아이들, 자존감이 높아서 어떤 얘기도 자기 감정의 기분도 표현도 다 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는 사춘기도 겪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돼, 무조건 안 돼. 이렇게 억눌리게 감정을 통제받고 자라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중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싫으면 싫다라고 얘기하는 표현들을 어머님들이 허용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싫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전통적인 이제 권사님들 계신데 전통적이게 어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싫다고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지금보다 조금 더 이제 반항기를 거쳐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얘기하면 이제 말대꾸하는 거 가지고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셔야지 어떤 감정이라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근데 말로 표현하는 연습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폭력적인 아이들로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수많은 실패 경험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내 감정에 솔직하고 실패 경험과 성공 경험을 잘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성공만큼 중요한 게 실패의 경험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 빛나 이제 뭐 좌절하는 경험을 조금 시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요. 맞아요. 실패는요, 실패가 아니고 경험이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실패의 경험이 적을수록 면역력이 약해져요. 어떤 엄마들 같은 경우에 그래요. 발표회를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표회를 하는데 우리 애가 틀렸어. 근데 옆에 앉아있는 어떡해 제가 속상했으면 어떡하지? 기분이 나빴으면 어떡하지? 좌절을 경험했으면 어떡하지? 엄마가 다 얘기하세요. 걔는 어떨지 모르는데 한마디로 엄마의 낮은 자존감으로 보니까 쟤는 좌절을 했을 것 같아. 엄마가 본 느낌에 엄마는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실수하는 거는 실패라고 여겨질 만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경험을 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경험들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요즘에 대학의 부모님들이 시간표를 짜준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지요? 대학에 가서 시간표를 부모님이 짜주신대요. 다 해주셔서 이제껏 다 해주셨기 때문에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나온 얘기들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애한테 너 마마 보이네, 너 마마거리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들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고3 엄마들은 시중을 들어야 한다지요. 3살 시중 80까지 들어야 한다 하는데 고3 애들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밥을 떠먹여줘야 되는 상황들이 현실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성공의 경험도 없어요. 아이들은 공부만 잘하면 된다라고 컸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선택장애라고 하지요. 뭐 먹을래? 아까 말씀드렸던 뭐 먹을래? 모르겠어. 이 낮은 자존감으로 해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선택을 못하는 거, 시간표를 짤 수가 없는 거, 대학생이 됐는데도.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런 선택 장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아, 저거 괜찮아. 내 스스로의 어떤 눈으로 봤을 때 저게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저게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가 두려운 아이들. 나 저거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다른 사람의 눈과 시선에 더 집중을 하는 아이들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존감 부분들을 굉장히 도와주시고, 그리고 부탁드릴 거는 그거예요. 어떤 엄마가 어린이집에 오셔가지고 4살 애기 엄마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신발을 혼자 신는 거 보고 니는 신발도 혼자 신을 줄 아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간혹 그런 어머님들이 계세요. 니는 신발도 신을, 왜냐하면 한 번도 신발을 신으라고 해본 적이 없는 엄마인 거예요, 다. 그리고 어려운 신발을 신겨주신 거예요. 신기 힘든 신발을 신겨주신 거예요. 딱 맞는 신발이 아니라 작은 신발, 아니면 예쁜 신발, 롱 이런 것들을 신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내가 신발을 신을 수 있다라고 이해해도 성공의 경험도 작은 건데, 그 조금 도와주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경험조차 해볼 수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밥 먹는 것도 엄마가 다 떠먹여줬기 때문에 어린이집 왔을 때 다른 애들 5살 애들 다른 애들 다 혼자 숟가락질을 하는데 얘는 못해. 그러면 얘는 실패의 경험들을 자꾸만 반복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유아교육 이론 중에요, 근접 발달 이론이라고 있어요. 맨 밑에 있는 게 실제 발달 수준이에요. 그리고 잠재되어 있는 발달 수준이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수준인데요. 근접 발달 수준은 지금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발달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조금 도와주면 할 수 있는 단계를 잠재되어 있는 발달 수준이라고 해요. 그 사이의 영역을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왜 들고 왔냐면요, 어떤 아이가 뭐 이렇게 기지를 못하는 아이한테 뛰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부모의 목표가 저만치 위에 있는 거예요. 어머님들의 목표는 잠재되어 조금 도와서 할 수 있는 정도, 잠재되어 있는 발달 수준 정도로 목표를 잡으셔야 되는 게 맞는 수준이에요. 근데 엄마들은 수준을 옆집 아이와 비교해서 수준을 잡아요. 4살에 4살에 쟤 저거 할 줄 아네? 5살인데 쟤 저거 할 줄 아네? 72개월에 저거를 할 줄 아네? 라고 다른 옆에 애들이랑 가지고 있는 발달 수준을 나의 기준으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은 껑충 뛰어 오를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신발 신기, 양말 신기 정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성공의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는지를 부모님들이 아시고, 저도 그래요. 저 엄청 바쁘거든요. 저도 아침에 이제 8시 출근이라서 애들 이렇게 챙겨갖고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요. 가능하면 저는 아이들이 깨어 있을 경우에는요, 늦게 자면 또 못 일어나 있을 경우도 있지만 깨어나 있을 때는 옷을 던져줍니다. 애들한테 던져주고, 우리 세준이가 다른 거 잘 못하는데 일상생활들에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는 이유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요 막 키워요 좀. 그래서 던져주고 알아 신으라고 해.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신고 갈 때도 있어요, 간혹. 근데 자존감에, 아이들 자존심에 좀 결여가 될 것 같으면 바꿔주시거나 뭐 이렇게, 저는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하고 이게 뭐 수정을 해주시거나 하시면 되는 부분들인데, 뭐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경우라면 저는 뒤집어서도 입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혼자 해볼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이가 3살 뭐 이제 신발 신기, 양말 신기, 옷 입기, 옷 벗기, 저희는 목욕 놀이라고 하는데요. 저녁에 집에 가면 목욕 놀이를 해야 돼요, 애들이. 그래서 옷을 스스로 벗어야만 목욕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살 때부터 저희 세이가 이제 옷 벗기를 했거든요. 옷을 다 벗어요. 이제 위에 깎여 있어서 못 벗는 이제 티셔츠나 뭐 이런 것들 말고는 웬만한 옷들은 다 벗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공 경험들을 어머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다 해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기준들을 어머님들이 잠재되어 있는 발달 영역 안에서 잡아주셔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적용했던 부분 잠시 알려드리면요, 어린이집에서는 국가가 제시한 표준 보육 과정에 자유선택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주입식 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어린이집에서도.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자유선택 활동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들었을 때 부모도 교사도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맨날 놀다 오는 거 아닌가라는 의아한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진행하면서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자유선택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교사가 다 주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주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세밀하게 면밀하게 보지 못했던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근데 자유선택 활동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유아들의 놀이들이나 영유아들의 놀이들을 관찰하게 되세요. 그러면
보이세요. 아, 쟤는 혼자 노는 애, 쟤는 저것만 하는 애, 쟤는 리더십이 좋은 애, 쟤는 뭐가 좋은 애,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달란트 평가 일지라는 것들을 선생님들은 힘드셨는데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이제 하게 된 취지가 그거였어요. 아이들의 부모님들한테 강점 지능이라고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표현하고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요. 보통의 아이들은요, 어머님들은요, 우리 애가 얘는 저거를 잘하던데 줄넘기를 못하네, 줄넘기 가해시켜요. 뭐를 못하는데 쟤는 저거 하네, 이거 하는데 이렇게 하시거든요. 못하는 부분들을 자꾸 해갖고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게 보통의 교육들이에요. 근데 제가 상담 오면 무조건 이 말씀은 드리거든요. 아이들의 잘하는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몰입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시라고 상담 때마다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관찰하시고 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머님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달란트 평가 일지를 통해서 이제 선생님들도 확인한 부분들이 맞는지를 부모님들한테 확인하라고 보내드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걸 보시고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도 이걸 잘하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피스 4개짜리 퍼즐 맞추기를 잘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준비해서 8피스, 9피스짜리를 이렇게 뭐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4피스도 쩔쩔매는데 9피스를 할 수 있는 애들도 있어요, 간혹. 그러면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집에서는 12피스를 해볼 수 있도록 이제 유도하시는 부분들이 근접 발달 영역과 가장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가 봤을 때 너무 높은 수준이 아니라 뭐 갑자기 4피스 못하는 애들인데 니 옆에 애가 저거 12피스 하더라 해가지고 사주고 못한다고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접 발달 영역 안에 있는 범위들을 제시해 주시고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인데요. 엄마가 하는 말 그리고 이제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아이의 마음과 무의식 이런 것들의 각인이지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이제 끌키고 이러하는 애들이 많은데 어린이집에서 많은 아이들이 좀 그런데 부모님이 말씀하세요. 저 상처 지워지지 않으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맞아요. 지워지면 안 되면 어떻게 맞죠? 큰 걱정이긴 한데 그것보다 더 크게 어머님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트라우마,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이들이 어떤 자존감 형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공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존감의 효과들을 부모님들이 이제 파악하시고 아이들한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시중에 되게 많아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말에 대한 책들도 많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것저것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저는 첫째를요, 세준이를 한 명을 유산하고 세준이를 가졌기 때문에 세준이를 가졌을 때 한 가지 소원이 있어서 건강하게만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한 명 유산하고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세준이 딱 임신하고 이제 10달 될 동안은 계속 그렇게 했던 거야. 다른 거 안 해도 되는데 건강하게만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거든요. 보통의 부모님들이 그럴 거예요. 임신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 보면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오늘 제가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아이들의 태어나서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어머님들이 한번 기억하시고 다른 거 잘 못해도 하버드생을 키운 엄마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대표적인 말들이 그거래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를 실수했을 때도 괜찮아, 또 하면 돼, 다시 해보면 돼 라고 여유 있는 긍정의 효과들을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긍정의 효과들을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쿠킹 클래스 진행을 맡은 쿠킹 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호박 양배추 유의식하고 단호박스프로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애호박 양배추 유의식부터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리하시는 동안 육아 전문가의 또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고 갈게요. 세련아, 그래서 제가 많이 서운하죠.
한 32살 정도, 한 그 정도 아니면 35 정도에 결혼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임신하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았었는데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좀 더 좋은 집안으로 좋은 환경에 시집을 왔으면 좀 옷이라든가 핸드백이라든가 많이 사주고 싶은데 그걸 못 해줘서 미안해요. 못 해줘서 미안해요. 안타깝고. 미안한 게 많죠. 사실 우리 애들 아빠하고 저하고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때 저는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글쎄, 친구 같은 존재? 친구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 못하는 것도 딸하고는 할 수 있고 지금 많이 컸기 때문에 그 다음은 아기를 낳으면 더 친구가 될 것 같아요. 딸이. 한 30년 넘게 베네 쪼고리하고 탯줄 지금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참 소중한 물건이지요. 계속 한 20년 넘게 같이 데리고 살다가 이제 먼 데 갔다 띄워놓고 오니까 뭐 가슴도 먹먹하고 눈물도 나오고 그리고 집에 오니까 진짜 며칠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있던 애가 없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어떤 존재인지는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자식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어떤 존재가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세련아 진짜 고마워.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다시 세상에 태어나도 내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고 사랑한다 성원아 소희야. 엄마가 유나 너 많이 많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지혜야. 엄마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너무 생뚱맞나요? 이거 이제 준비하면 저희 오늘 수료식 때도 이 영상을 어머님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아이들을 두고 뭔 욕심을 부리겠어요. 저희가 사실은 뭐도 잘했으면 좋겠다, 저것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옆에 아이들을 봤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지만 태어났을 때를 생각한다면 저희가 욕심 부릴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이제 전달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애도 그래요. 세준이가 제가 간혹 이렇게 세준아 네가 내 아들로 안 태어났으면 엄마 어쩔 뻔했어 이러면 한 번은 울었고요. 엉엉 울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했는데 엉엉 우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는 지가 와서 얘기를 해요. 엄마 내가 엄마 아들로 안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와가지고 그래 엄마 얼마나 슬펐겠어 이러면 또 안심하고 가요. 아이들이 확인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존재에 대한 확인들만으로 뭐를 잘해서 네가 좋아 저거를 잘해서 네가 좋아 이게 아니라 네가 태어나 있는 것만으로도 네가 내 아이인 것만으로도 난 네가 너무 좋아라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